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갈등은 정치의 본질이죠. 한 가족 내에서도 의견 불일치가 다반사인데 모든 지역에서 모든 계층을 대변한다며 모인 정치가 갈등하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싸우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자신이 대변하는 이들을 위해서 싸워도 아주 잘 싸워야 하는 겁니다. 야당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임명을 두고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폭고, 독재라고 규탄합니다. 야당이 새 정부의 선택과 결정에 이의제기하고 싸움을 거는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싸움의 기술입니다. 싸워도 아주 잘 싸워야 국민들도 그 갈등이 드러내고자 하는 가치가 뭔지 파악하고 응원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폭고, 독재,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시대 기준으로 출범 한 달 된 정부의 합법적 절차에 의한 임명을 독재라고 합니다. 이러면 싸움이 제대로 안 됩니다. 국민들이 너무 답답했는데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지점을 단어로 구체화시켜주고 공감대를 끌어내고 그렇게 여론과 함께 여당을 압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건데 자기들 뜻대로 안 됐다고 독재 딱지를 이렇게 쉽게 갖다 붙이는 건 너무 게으른 겁니다. 제 불만은 그러니까 싸운다는데 있는 게 아니라 잘 싸워야 서로 긴장하고 성장도 하는데 지금 너무 못 싸운다는 데 있습니다. 야당 좀 잘 싸웁시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문지입니다.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예, 당연히 반발하겠죠. 이게 첫 뉴스겠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야당의 반대 속에서 전격 임명한 겁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의 검증을 이미 통과했다. 임명 이후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정책 능력이 입증된 데다가 국정 공백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 임명 사실을 발표하기 전에 야당 지도부에 먼저 알리고 양해 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랬군요. 당연히 야당은 여기다 이제 반발을 하는데 반발은 할 수 있는데 이제 반발과 관련된 워딩들이 제가 보기엔 게을러요.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자유한국당 격앙된 반응 보였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포기와 독선 독재에 대해서 절대 좌시하거나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은 임명 강행은 협치 포기 선언이자 좌시할 수 없는 폭거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국회 보고서 이제 채택하지 않으면 열흘 이내에 다시 청와대에서 국회에 요청을 하죠. 해달라고.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법이 그래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대통령 임명을 하는 건데, 열흘 이내이기 때문에 하루만 시한을 주고 다시 채택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열흘 다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채택이 안 되면, 임명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부여된 합법적인 권한이에요. 정당한 인사권. 네,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적이 꽤 있었습니다. 꽤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채택이 잘 안 돼서요. 채택이 안 되면,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채택 안 된 사람들 중에 된 사람, 인사를 결국 한 사람이 27명이에요. 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단 한 명도 보고서 불채택으로 낙마한 인사가 없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10명이 채택 없이 그냥 임명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지금 논조에 따르면 10년 내내 독재를 한 거예요. 폭거, 예. 네, 폭거랑. 예. 근데 첫 번째 인사부터 독재라고 단어를 세게 한다고 저절로 이게 이제 설득력을 얻는 게 아닌데 저는 이게 지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히 게으른 워딩이라고 봅니다. 적당한 어휘를 찾지 못했다고. 만약 이걸 독재라고 하려면 대통령은 야당이 허락하지 않는 어떤 인사도 해서는 안 된다고 법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법이 없어요, 지금. 지금 제도는 이제 청와대가 이 사람을 봐달라고 국회에 부탁을 하고 국회는 검증을 하고 보고서를 통해서 국회가 대변하는 민의를 이제 대통령에 전달하고
대통령이 합법적 권한이긴 하지만 민의가 그렇다면 고민을 하고 이렇게 절차를 만들어준 거죠. 중간에. 합법적 인사권이지만 야당이 대변한 민의는 이렇다고. 근데 지금 소위 민의라고 하는 여론이 이 인사에 긍정적이에요. 어제 청와대가 밝힌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는 부담 없이 합법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의도에서는 그 인사를 떨어뜨리고 싶었는데 떨어뜨리고 싶었으면 여론이 떠나갈 정도로 문제점을 정확히 찾아내서 전달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거기 이번에 실패한 거예요. 이건 진 겁니다. 이 여론전에서. 그러면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독재라고 할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걸 첫 번째 본인들이 낙마시키고 싶었던 인사를 낙마시키지 못했다고 독재라고 규정하는 것은 게으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실망입니다. 야당의 싸움 실력에. 자, 다음 수는요. 네, 더 큰 내가 남아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인데 김상조 위원장과 달리 강 후보자는 야3당 모두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 만큼 1차 시한은 오늘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가 문제죠. 이 헌재 소장 자리는 표결 처리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야당, 야3당 입장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절대 이 김희수 헌재 소장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반대표를 던질 게 분명하고. 네, 이미 그 의사는 아주 확실하게 밝혔는데요. 예. 문제는 국민의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한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김인수 헌재 수석에게 불똥이 튀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강경화 후보도 지금 이 추세면 임명을 그냥 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것 같고요. 예. 엉뚱하게 김인수 헌재 수석이 낙마할 수도 있겠습니다. 표결에 따라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어제 정부 추경안 반대에 합의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법정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앞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그제 일단 추경안 심사에 동의하는 걸로 알려졌었는데 두 당은 어제 추경안 심사에 합의해 준 적이 없고 추경안 처리 의사 일정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한 게 아니라 논의를 같이 해보겠다. 예, 그렇지만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게 국민의당 바른정당이고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예, 추경도 뭐 쉽진 않겠습니다. 쉽진 않겠는데 이것도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여기에 반응하느냐에 달려있겠죠. 야당은 추경 관련해서 본인들이 심의에 참여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걸러내겠다고 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예. 자유한국당은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 이게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어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장 청와대로 초청해서 식사 자리도 마련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은 여기에도 아예 불참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그 저항으로 제1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이 전략이 성공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예. 설득력이 대중적으로 그렇게 있는지. 이 전략을 현 지도부가 잡은 걸 텐데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불참합니다. 아예. 사실상 거의 모든 국회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거고 마찬가지네요. 네.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오는 28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합니다. 29일에서 30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식 일정 소화합니다. 다음 달 1일 귀국길에 오르는 3박 5일간의 일정입니다. 드디어 만나는군요. 굉장히 뭐랄까요. 흥미진진한 만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역대급 인물 아니겠습니까? 미국.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비꼬는 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트럼프 자신이라고. 아무래도 지금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미국 언론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자기를 칭찬해 준 걸 그렇게 좋아한다. 자기애가 넘쳐서요. 네,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을 좋아한다. 예. 네, 강료들과 모여서도 자기 얘기를 한다고. 국정을 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도 어떤 포인트로 준비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외교 관례는 뭐 표준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하는 게 좋을지 전략적으로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크롱 같은 경우는 악수를 세게 하는 것으로 네, 그렇죠. 기사를 제압한 생각해보면 굉장히 유치한 거거든요. 원래 남자들이 유치해요. 대통령이 돼봤자. 근데 양국의 유럽의 강대국과 세계 최강대국이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처음 만나서 세계 언론 톱을 장식한 게 악수를 누가 더 힘 세게 주고 했다. 이게 막 유치하게 짝이 없는데. 굉장히 원초적인 뉴스였죠. 이건 침팬지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예. 남자들이 그렇죠, 뭐. 이와간 굉장히 복잡하고, 뭐, 섬세하고 예민한 이런 전략이 아니라, 뭔가, 독특한 나름의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달리기를 하자고 해야 되나요? 등산을 하자고 해야 되나요? 저 뒷산까지 누가 먼저 올라가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일부러 져줘야 하는 건가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겨야 되죠. 이겨야 하는 건가요? 악수 가지고 내가 더 오래 꼭 잡고 있었다. 예. 그거 막 자랑스럽게 인터뷰하고 막 언론에서 막 탑으로 다니고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그래요, 그게.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본인 재판에서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언을 듣던 중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을 인사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당시에 대해서 진술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노 전 국장에게 할 수 있는 최대 인사조치가 인사이동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대통령은 파면이나 해임까지 이야기한 게 아니었냐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증언했거든요. 거기 그 말이 끝나자 박 전 대통령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크게 웃었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소리를 내고 웃었다는 사람 보도도 있고 그냥 얼굴에 웃음이 만면했다 수준을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방청했던 게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보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웃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기자단 자리가요. 피고인석과 꽤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음의 여부에 대해서 캐치하기가 각자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예.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재판이 진행되면 기자들은 받아치느라고 그렇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웃긴 웃었다는 거. 예, 공통된 기사는 그겁니다. 웃긴 웃었다는 거 같고 또 웃은 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또 웃었다는 거죠. 네. 유 전 장관과 유영하 변호사가 설전을 주고받자 그 과정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웃음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유 전 장관이 청와대에 거듭되는 지시 때문에 승마협회 감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그것은 검찰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 거듭되는 보고와 지시를 받으면서 속으로 배경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고 정윤회라는 이름을 파악했다라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유 전 장관이 대답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그 증언에 대해서 문제 삼았습니다. 아까 검사 질문에 거듭되는 보고와 지시 받으면서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언제 몇 차례 받은 것이냐 이렇게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 전 장관은 신문 내용을 보여주면 자신이 표시해 주겠다라고 답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 변호사가 주긴 뭘 주냐 이렇게 대치면서 서로 목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유 전 장관이 큰 소리 치냐 이렇게 응수했고 유 변호사가 반말하는 거냐 반말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내용이 승마협회 감사를 지시했는데 왜 이러는 거지? 배경이 뭐지? 그러다가 정윤회 이름을 떠올렸다. 이 진술을 하자 유 전 장관이 여기 대해서 이제 변호인이 누가 언제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거냐 이렇게 묻고 그러자 변호사가 읽은 문장이 그게 나오니까 그걸 보여주면 내가 표시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여기서 갑자기 흥분하는 거죠. 주긴 뭘 줘요. 유 장관이 왜 큰 소리 치십니까? 하니까 왜 반말 안 했어요? 그렇죠. 보니까. 근데 이걸 보고 또 웃었다는 거죠. 네, 웃었다는 건데. 피고인석에 앉아보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다행히도 앉지 않았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웃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제가 긴장하는 성격이 아닌데 그 자리에 많이 앉아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앉아본 경험상 자기가 웃으면 그 웃음이 재판관에게 어떻게 비칠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유무죄에 따라서 예상되는 형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심각하면 웃기기 이제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웃기는 사람도 잘 안 나오고요, 사실은. 재판정에서.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증인이 하는 말, 유 장관이 하는 말이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 이런 식의 언론이 보도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는 기자들이 이렇게 추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 웃음이 안 나와요. 그리고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그렇죠. 웃는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진짜 웃긴 상황이 나와도 웃음이 안 나오지만 이건 웃을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이상해서 또 제가 전문가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 이루어지는데 웃는 게 뭐냐. 네. 증인과 변호인이 막 싸우는데 웃잖아요. 네. 제가 문의한 전문가에 따르면 궁금하니까 항상 전문가에 물어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배신의 정치 혹은 나쁜 사람 이렇게 딱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은 사람을 이 이분법으로 보는 거거든요. 사람은 이분법일 수 없잖아요. 이분법을 어떻게 보냐면 보통 사람이 사람을 파악하는 건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보고 그때그때 파악을 하기 마련인데 그냥 저 사람은 선, 이 사람은 악, 뭐 내 편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예. 이렇게 딱 잘라 구분을 해버리는데 이게 이제 경계성 인격이거나 조현병 스펙트럼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삶을 보면 항상 자신이 의지할 누군가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때 안도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각해보면 뭐 최태민 씨부터 최순실까지 절대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항상 자신이 의지하고도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꼭 필요로 했었죠.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이 증인과 변호인이 싸웠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렇죠. 네. 실제 존댓말을 했는데 갑자기 반말하는 거냐고 큰 소리 할 일이 아닌데. 흥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흥분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는 상황을 보면 안도하게 된답니다. 안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웃음은 그걸 보면서 잘한다, 신난다. 신나하는 웃음이라고 본인은 해석한다고 이 전문가는. 예. 뭐 이 해석이 유일한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이없어 웃었다는 해석으로는 부족하다는 따로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웃음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웃음을 다르게 해석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면 저희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연락 좀 주십시오. 네. 이상한 일이에요. 그 자리에서 웃는다는 건 궁금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다음 수는요? 네, 안종범 전 수석 수첩 발견됐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관련한 내용들이 또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KT에 광고 몰아주기 한 정황이 있다라는 건데요.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68억 원의 KT 광고 플레이그라운드가 7건 따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잘 모르는 일이다. 좋은 회사가 있다고 해서 알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수첩에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2016년 6월 14일자 VIP 지시사항인데 여기에는 이동수 광고 받아주기 점검이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또 플레이그라운드 한쪽에 몰아준다고 오해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광고를 줬는지도 몰랐다고. 원래 그냥 훌륭한 광고인이라서 소개만 했다. 이게 기본 입장이었잖아요. 예, 근데 다이어리에 광고 점검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예. 평상시에 훌륭한 인재들을 기업에 여러 번 소개해줬고 그럼 또 일은 하겠어요. 근데 딱 한 번 광고인을 취직시켰는데 세상에 그 훌륭한 광고인이 하필이면 최순실 씨가 아는 딱 두 사람인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취직을 시킨 것도 대통령 본인이고 그런 후에 광고 총괄 담당으로 보직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것도 대통령 본인이고 자격이 안 되는 신생 플레이그라운드를 KT 광고 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것도 대통령 본인이고 그리고 광고를 연속 7건 추진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지금 그 메모가 그걸 챙겼다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 증거라는 거죠. 자신이 다 시킨 일인데 그걸 모를 수가 없죠. 예. 근데 이제 모른다고 또 부인해 왔는데 또 종범실록에 의해서 예, 그게 아니라는 게
예, 밝혀지고 있군요. 재판 과정에서 재미있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자, 시간 관계상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9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 비행체를 발견했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아, 무인기 또 나왔네요. 예. 뭐 이게 북한에서 어떤 임무로 얼마나 자주 뛰었는지 국방부에서 당연히 철저히 조사해야 하죠. 근데 먼저 눈에 띄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술력이네요. 예. 왜냐면은 군사 분계선에서 왕복이 한 540km. 그 위쪽 어딘가에서 날렸으면은 왕복이 대략 600km 정도 될 수도 있는데 2m짜리 무인기에 엔진 연료 체계가 뭔지 대단한 연비예요. 예. 기술력이고 두 번째는 사진기를 봤더니 35mm 사진기던데 이거를 킬로미터 단위 위에 상공에서 찍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멀리 날아와서 찍을 가치 있는 사진이 안 나오거든요. 예. 북한이 이렇게 힘들게 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 사대 드론이 많습니다. 예. 요즘은 4K로 찍어요. 화질도 엄청나고. 그거를 하나 사가지고 촬영을 한다면 메일로 사진을 보내는 게 나을 텐데 고생이 많네요, 북한이. 자, 추가 뉴스가 나오면 그때 얘기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다 죽어. 미궁 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자, 다시 본인 걱정을 할 타이밍이 돌아오셨습니다. 정말 돌고 도네요. 이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걱정을 할 타이밍이 돌아온 게 이제 바른정당 당대표에 출마하셨어요? 네, 출마 어제 선언했습니다. 기호는 뽑혔습니다. 1번 뽑았어요. 1번. 제가 뽑은 게 아니라 우리 직원이 뽑았는데 제가 어제 그 친구한테 빨리 가서 로또를 사든지 뭐라도 해라 그랬어요. 1번. 네. 지금 후보가 누구죠? 제가 알기로는 5명이에요. 정운천 의원, 김영우 의원. 2번이 하태경이고요. 하태경 의원. 3번이 정운천이고 4번이 네. 지상욱. 4번이 사실 지상욱. 유리해요. 왜냐하면 저희 바른정당이 4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른정당 당원들은 본능적으로 4번을 누르는 이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 지상욱 4번, 그다음에 5번이 김영우. 지금 경선 룰이 어떻게 됩니까? 경선 룰은 네. 모든 당원이 투표할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 투표는 현장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투표하라고 찍으라고 오면 그걸 누르기만 하면 투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모든 당원이 하는 그거를 70% 반영하고 나머지 30%는 국민 여론조사예요. 국민 여론조사 네. 30%. 국민 여론조사 물론 뭐 당연히 70% 가장 중요했지만 국민 여론조사가 있는 만큼 인지도나 일반 여론 지지도가 있는 분이 유리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운천 의원은 대중적 인지도 좀 낮은 편이고 그죠? 아, 잘 모르시는구나. 네. 저희 남편한테는 물어보니까 우리 남편은 정운천은 알겠는데 그래요. 그래 내가 왜 정운찬 그랬더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네. 혹시 정운찬 총리와 헷갈린 건가 해서 정운찬 말고 정운천을 알아? 내가 이랬더니 오늘 고구마 보냈던데 그래요. 고구마 보냈던데. 네, 지금 그렇게 막 디스하시면 안 되고요. 아, 네. 경제 후보이기 때문에. 네. 김영우 의원도 물론 굉장히 이제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하게 세우는 분으로 네. 알려지긴 했으나 대중적으로 그렇게 높은 인지도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성욱 의원도 대중적 인지도는 높은 편이긴 하나 그건 오랫동안 이제 정치 지망생으로서 또 부인의 지명도 때문에 얻었던 지명도가 있고 하태경 의원이 이제 대중적 인지도도 높은 편이네요. 그리고 특히 최근 대선 기간에서 예. 지금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후보와 거의 뭐 맞짱 뜨는 걸 많이 했잖아요. 예, 그렇죠.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언론을 많이 탔고 대중 인터뷰도 언론 인터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혜원 의원만큼 지금 언론 노출이 많은 의원이 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선거가 또 뚜껑 열어봐야 알죠. 당선 안 되면 이제 당선 안 되면 여기서도 잘리고 이제 네. 아니 근데 당선이 혹여 되시면 저희 방송에 계속 나오시는 거죠? 당대표로도. 그거는 이제 당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야 되겠는데요? 며칠이죠? 이제 디스하시고 막 이제 반대 운동 하시게요? 네. 네. 이 당원 투표는 17일부터 이제 권역별로 차례차례 합니다. 호남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는 24일, 25일. 그래서 결론은 26일 날 납니다. 당내 분석은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지금 아무도 당내 분석 안 하는 것 같은데요. 1강 2중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 얘기 아직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다들 누가 되겠지 그러고 있어요. 저희가 오자 토론 한번 할까요? 그럼 좋죠. 바른정당 당대표 오자 토론. 그러면 감사하죠. 예. 그럴까요? 그럼 저희가 한번 기획해 보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은 당대표가 된다면 이 코너는 계속 유지될 것인가 아닐까.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 답에 따라서 도와주시냐 방해하시냐 걸려 있네요. 그렇죠. 안 나오시면 당대표 출마하실 때 아예 방송에도 안 나오는 걸로. 네. 자, 왜 출마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나중에 여쭤볼 텐데. 네. 본인은 왜 출마하셨습니까? 당이 사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좀 어렵습니다. 지지율이 이제 2자리 가야 되고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당이 살아야 저도 살고 사실 일종의 우리 당 상황을 지금 얘기하면 집에 불 난 거다 비슷하잖아요. 불을 끌 때는 양동이도 쓰고 종제기도 쓰고 모든 거 다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제기라도 필요한 상황이라 저라도 뛰어들어서 당을 위해서 제 모든 걸 던져보자 이런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바른정당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찬스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대선 이후에. 있었죠. 예. 대선 이후에도. 대선 이후에도. 예, 자유한국당과 확연히 구분이 된다거나. 청문회 추경 이런 거요? 예. 그 과정에서 바른정당만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낼 기회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당이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작아서 묻힌 건지 같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야3당은 거의 모든 사안을 공조하는 것처럼만 언론에 보도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좀 언론이 보시기에는 그 차이가 커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보도를 하시는지 그렇게 가고 있죠. 맨날 보도가 그래요. 구분을 할 만한 차이가 없는 건지 아니면 구분할 만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반대한다는 걸 강조한다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김상조 이제는 이제 위원장이죠. 후보였던 시절. 네네. 어제 임명이 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은 다 강경하게 반대한다라고 이제 야당은 다 반대하는 거라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돼서 이미지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의원님만 하더라도 좀 입장이 다르시죠. 이미 저는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김상조 후보는 좀 공정위원장으로 이만한 사람 구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네. 많이 했는데 이제 저하고는 좀 다른 당의 공식 입장을 얘기하시는 분은 좀 다르게 얘기를 했죠. 네. 의원님은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서 문제 없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긴 했지만 그 의혹 뭐 그렇게 저게 다 따지기 시작하면 공직할 사람이 국회의원들부터 좀 이제 걱정되죠. 아니 뭐 예를 들면 위장 전입 가지고 국민들이 저희들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300명 다 조사하겠다. 네. 그리고 너희 300명 중에 이 정도 위장 전입이 있는 사람 다 사퇴부터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그거 일리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상조 사실 이제 지금 위원장의 그 여러 가지 위장 전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해명이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임명하는 거가 비교 형량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뭐 사람이라는 게 신이 아닌 다음에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근데 이제 그런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한 문제 가지고 전체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지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역량과 자질을 쭉 종합해서 평가해 보니까 뭐 공정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뭐 이 정도면 뭐 넘어갈 만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저하고 좀 다르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바른정당은 사실은 당론을 따로 정하지 않잖아요. 안 해요. 당론을 안 정하다 보니까 마이크 잡고 나와서 하시는 분이 그냥 당론처럼 언론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써버렸어요. 그 예를 들어서 하태경 의원 혹은 의원님도 그러고 김영태 의원도 예를 들어서 지금 김상조 강경화 후보들에 대해서 이 정도면 통과시킬 만한 거 아닌가라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지명도 있는 분들이 많이 했지만 네. 실제로 그런데 바른정당의 입장은 안 된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거든요. 당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해당 메커니즘이? 담당 뭐라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구를 지목하는 게 될까 봐 굉장히 걱정되는데. 몇 명 없는데요 뭐. 바른정당에.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의 발언이 그냥 공식 입장이 돼버려서 그래요. 근데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대변인이겠죠? 예. 뭐 꼭 대변인 개인의 의견이 아니겠죠. 뭐 중론을 좀 묻기도 하겠고, 혹은 뭐 지도부의 의견을 묻기도 하겠고, 뭐 선수 높은 분들이 얘기를 나누기도 하겠고, 뭐 어떤 메커니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바른정당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다는 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당론도 없다고 하는데 당론처럼 보도가 되고 바른정당은 결국 그렇게 다 반대하는 걸로 이미지가 굳혀지는 건 바른정당을 위해서 좋지 않지 않나요? 사실 지금 당대표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부가 제대로 꾸려지고 나면 이런 일들이 좀 바로 잡아지죠. 왜냐하면 이제 당직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개별 당직을 맡은 사람이 A, B, C, D 있으면 이분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하는데 이게 당 전체에 어떻게 보면 조율되거나 또는 전체 다수의 의견이 아닌 것들이 막 나갈 때도 누군가 있어요? 이거를 그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누군가가 소위 말하면 이제 대장이 있어가지고 조율하고 통제하고 대장이 조율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다수 의견이 아니다. 다수 의견은 이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할 역할을 하는 대장이 지금 없잖아요. 당 대표도 없고 지금 지도부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도기에 일어나는 그런 좀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지도부가 선출이 돼서 당 대표가 생기면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죠. 기자들도 그러면 그 과정에서 혼선을 겪거나 아니면 저 정도로 대변인이 말하면 뭐 중지가 모아졌나 보다 오해하거나. 사실 언론인들도 얼마나 바빠요. 매일매일 기사 쓰고 취재하기 힘드니까 그냥 그거 누가 발표하면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발표를 하면 그냥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써버리는 거죠. 이게 건이 그렇다.
그럼 개인적으로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지난 여러 번 많은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일단 최초의 외무장관으로 내정된 사람이 낙마하면 정말 참 가슴 아프고 애석한 일이다. 여성으로서 그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 뭐 심증일 뿐이지 제 짐작일 뿐이지 무슨 물증이 있는 건 아닌데 강경화 후보자는 보니까 주로 외국에 계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지인들 얘기를 그분을 잘 아는 여러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거의 모든 걸 하신 것 같아요. 뭐 오래 외국에 있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경제권을 분리했다고도 하고 아예 예. 뭔가 이제 결혼할 때 사정이 있어가지고 친정 쪽에 여러 가지 뭐 이제 채무라든가 복잡한 사정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남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아예 결혼 때부터 이 소위 재정 문제는 구분 계리를 딱 해서 전혀 노타치하는 걸로 그렇게 뭐 돼 있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남편이 자기가 번 돈을 갖고 뭘 하는지에 대해서 뭐 관여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뭐 그랬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랬다면 저도 이제 일하는 여자의 입장으로서 그런 경우 정말 이해가 되거든요. 아, 그럼 참 상당히 억울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유엔에서 사무차장을 하는 그 현직 자리를 내려놓고 오셨는데 조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조국은 하자가 있어서 너는 안 되겠어라고 하면 우리가 참 복잡한 상황이 되지 않겠냐.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여튼 참 안타까움을 많이 얘기했어요. 뭐 종합적으로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예고요 사안이 굉장히 시급한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잖아요. 지금 이 국면이. 그리고 불과 2주 후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우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우리 국익에 중요한데 그러면 외교 장관이 없이 이 일을 어떻게 치룰 건가 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이 문제는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만약에 인사권을 발휘해서 임명한다면 뭐 저는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이해가 된다. 근데 이제 제가 당대표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당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와 또 다른 얘기했다고 또 이제 당에서 난리가 날까봐 제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조심스러우시군요. 예. 네, 그건 뭐 제가 알 바 아니고요. 난리 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각 바른정당의 개별 의원이 가진 생각과 좀 다른 당론처럼 비춰지는 입장들이 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과도기라서 그렇다. 근데 그런 과도기라는 점 때문에 그런 이미지로 그러니까 야3당은 다 공주해서 다 일일이 모든 걸 반대한다는 식으로 비춰지는 게 바른정당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일종의 오케스트라를 치면 지금 지휘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바이올린이 자기 맘대로 소리 내고 막 첼로도 지금 연습하는 그런 상황이야. 징징거리. 왜냐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김성조 위원장을 임명했더니 어제. 네.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채택 안 되면 거의 다 임명했거든요, 그냥. 아니 뭐 그랬죠. 절차적인. 기억나죠. 예. 그 농림수산부 장관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 바로 직전에 그분 때문에 이 난리까지 온 계기도 됐잖아요. 네. 경찰청장도 뭐 음주운전 때문에 네, 문제가 됐었는데 바로 다음날 그냥 임명했어요. 네.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인사에 대해서 임명하자 바로 대통령이 절차적으로 보장된 첫 번째 권한인데 마치 채택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권한인 듯 그러면서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이란 말이죠. 그 권한을 썼더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에 나온 워딩이 뭐냐면 독재였어요. 독재? 네. 바른정당이 독재라고. 독재 찾아보십시오. 독재라는 단어 등장했어요. 제가 그래서 네. 너무 게으르다. 그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항의할 수는 있는데 여기다 독재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이게 울림이 없거든요. 말을 세게 한다고 다 사람들이 공감대를 얻고 울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오히려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과도하게 사실과 다른 극단적인 단어를 쓰면 오히려 반감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독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저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면은 아까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른정당의 메시지 관리가 불통 그리고 독재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바른정당에서도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도 독재라고 했고요. 바른정당이 제가 한번 찾아보고 그분하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찾아보고 네, 좀 대화가 필요하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다름없는 스탠스로 계속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른정당이 가장 민감해하는 게 자유한국당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당대표 출마해보려고 마음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낡은 보수와 얼마나 우리가 다른가 확연히 결별했다. 라는 것을 국민들께 좀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방향도 그쪽으로 좀 가려고요. 낡은 보수라는 거는 보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그다음에 진영 정치에 매몰이 돼가지고 진영밖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대한민국보단 진영에 더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는 안 한다.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되는 일이면 우리는 과감하게 협력하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우리 정체성에 비춰봐서 이건 우리가 정말 당의 명운을 걸고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안만은 결연이 맞겠다. 사사건건 반대하는 발목 잡는 정치 안 하겠다. 이게 이제 제 주장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물론 뭐 정당은 자기 존립을 위해서 혹은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도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아니 제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이 찬성한 게 뭐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찬성은 아무것도 안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표현하신 건데.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기술적으로 전략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내내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미지는 내내 그렇게만 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와운데 바른정당도 다른 게 없다라고 이제. 오늘 논평은 그렇지만 추경 같은 것만 하더라도 네. 자유한국당은 아예 심사조차를 안 하겠다고 거부했지만 저희는 심사 합의했어요. 이런 것도 다르죠. 다릅니까? 네. 그래요. 그게 다른 뉴스로 처음에 나왔는데 이게 네. 보세요. 메시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냐면 시정연설을 하는 날 네. 자유한국당은 아예 그 차담회에 가지 않았고 우리는 추경 자체 논의를 거부한다. 네. 그렇지만 나머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논의를 하겠고 네. 심의를 하겠다는 데 네. 동의했다. 네. 입장이 달라진 거죠. 네.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다음날 다시 아니다. 야3당은 추경에 반대한다라는 워딩으로 또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이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정이? 시정연설 하시는 날 대통령께서 하시는 날 그러니까 우리는 심사에 참여한다라고 했던 거는 이제 담당자 A예요. A. 담당자 A. 죄송합니다. 제가 실명을 말씀 못 드리는 거를. 담당자 A. 예. 네.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아니다. 우리가 이게 추경 요건에 맞지 않다는 야당의 입장. 소위 예. 야3당이 똑같은 생각이다. 추경 요건에 맞지 예. 않다는 생각. 요거를 발표한 사람은 담당자 B예요. 사람마다 이게 자꾸 말이 달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래. 완전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아니죠. 제가 그래서 그 B한테 놀래가지고 우리가 어제 심사에 참여한다고 언론에 타 발표했는데 네. 그래서 자유당과 바른정당은 확연히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게 어제 네. 다 뉴스였는데 아니 오늘 이게 뭔가요? 하고 제가 어제 전화를 다시 B에게 했어요. 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전화를 안 받으셔. 어제 하루 종일 통화를 해갖고 겨우 통화가 됐는데 네. 그분의 말씀은 뭐냐면 두 개가 안 달라. 안 다르다? 안 다르라. 심사는 참여해. 그런데 근데 요건에 안 맞다는 뜻이지. 이거예요. 심사 그러니까 요건에는 안 맞지만 심사에는 참여해가지고 네. 일일이 따져보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네. 이게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2월 말까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야3당이 다 반대했다는 네. 메시지가 그 다음날 나온 것이고 그 전날에는 자유한국당만 아예 반대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네. 그 B 담당자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한테 오해를 사기에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거죠. 소지가 있는 게 아니고 오해 덩어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지휘자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막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예, 국민들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어쨌든 빨리 이 지휘자를 뽑아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조화롭게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화음을 내겠습니다. 메시지 관리가 안 되면 예.
정체성이 정립이 안 되는 예, 거거든요. 화음을 낼게요. 사람들이 바른정당 안에 들어가서 바른정당에 있는 의원들 다 만난 다음에 아 바른정당은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언론도 그렇게 안 하는데 어느 국민이 그렇게 하겠어요. 바른정당 의원들끼리도 그렇게 못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외부에 나오는 메시지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메시지가 아주 극단적으로 갈리니까 자꾸 같은 메시지가 네. 하여튼 뭐 본인이 대표하면 다 없어진다는 한 거죠. 2주 후면은 해결되니까 죄송합니다. 2주만 좀. 이건 어떻습니까?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표결에 가면 상당히 지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불리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죠? 김희수 헌재 소장에 대해서는 저희 당내에서도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그래요. 네. 예, 물론 제가 모든 사람하고 다 얘기를 해본 건 아닌데. 더군다나 지금 만약에 김상조, 강경화 이런 인사들이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예, 임명이 된다면 네. 뭐 청와대에서 임명 강행하는 게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런 네. 경우에는 이제 야당은 강력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에 뭘 반대했던 거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의사 표시를 분명할 수 있는 게 표결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보수 진영에는 있을 수 예. 있죠. 예. 거기다가 이분이 이제 좀 약간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점수를 많이 잃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민군 그 운전하신 분한테 사형 선고를 내렸던 거 하고 또 통진당을 해산하는데 반대하는 거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오락가락하니까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인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보수 정치의 관점에서는 반대할 수 있다고 모르는데 네. 여하간 이분이 어쨌든 제가 보면 국민의당이 이제 민주당과 뜻을 같이 했으면 통과될 법한 인사인데 이거 하여튼 우려되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 이런 약간지 이념적인 편향이 있다 하더라도 다양성을 위해서 헌재 이해원은 재판관 의원입니다. 중에 한 사람으로 있는 건 괜찮은데 소장까지는 너무하지 3번에서 않냐. 뵙겠습니다. 자, 중마왕. 대망으로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중마왕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온 양지열 변호사님. 제가 없는 동안 뉴스 공장을 통해서 저를 끊임없이 디스했다는 소리가. 아, 방송을 전혀 안 들으셨군요. 저는 제 방송도 안 듣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예. 아니 뭐 휴가 가서 고기가 부족하셨어요? 왜 오자마자 저를 씹고 그러세요? 고기는 많이 먹었는데 네. 얼핏 여기 나오는 게스트들이 뭔가 하는 말이 양중마왕이 저를 어떻게든 디스해가지고 본인이 이 자리를 독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음모가 있었다고. 저는 사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딜 봐서 그렇게 생겼어요. 뭐라고 디스했어요? 아니요. 자백해 보세요. 그런 사실이 없어요. 이 코너를 확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한 번 정도 더 해보려고 해요 지금. 고기 사드릴까요? 자, 오늘 아이템은 재판 이야기. 예, 사실 재판을 통해서 새로운 뉴스들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그렇죠.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정부의 인사 관련한 뉴스들이나 또 뭐 여야 공방만 주로 다뤄지고 있고 이 뉴스가 잘 안 다뤄지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뉴스 소식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좀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심이라는 얘기를 제가 썼는데 그동안 박 전 대통령도 사익을 추구한 바 없고 그렇죠. 최순실도 자기는 일만 도와줬지 내가 내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었다.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너무나 명백하게 그 부분이 드러난 것 같아요. 이른바 정보실록에 의해서 사초 정보실록. 예, 앞으로 영원히 기록되어야 됩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박 전 대통령이 남긴 최대의 공적인 것 같아요. 청와대도 A4 용지 한 장밖에 안 남겼다는데 이제 7건이 더 나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56건이었다가 사실 청와대 내에서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수석들 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여태까지 이런 수준으로 그렇죠. 완벽하게 기록하여 매일매일의 일들을 꼼꼼히 수첩으로 물리적으로 남긴 케이스가 없었죠. 없죠. 예. 예. 근데 이 안종범 수석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고 물론 구속됐지만 어쨌든 이 꼼꼼한 기록 정신과 명예 사관 뭐 이런 걸 부여를 해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 역사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 돼서 저는 반드시 어떤 박물관 수준에다가 보관해서
온라인에서 PDF로 전부 다 전환한 다음에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던 거, 특검만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하실 이야기는 이상화 하나은행 전 독일 본부장 잠깐 저희도 어제 그저께 브리핑에서 소개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그렇죠. 예.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이가 아니라 당연히 보통 그럴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상화 씨 예. 당시에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독일 본부장이었던 사람의 개인 휴대전화와 이름을 2015년 9월 13일 날 적어라고 알려줍니다. 그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적었느냐를 보는데 그거는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을 불러서 수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재수사를 해야 하는데 해외에 있는 은행의 지점장 이름과 개인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알려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는 아니 거죠. 근데 여러 번 얘기하지만 왜 이런 것까지 자기가 챙겼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보통 이런 거는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꼭 하여튼 박 전 대통령을 거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구조를 최순실이 고집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2015년 9월 13일 그 메모를 적고 9월 14일 날 바로 그 계좌로 거기서 만들어진 계좌로 삼성이 돈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때 만들어진 계좌가 바로 삼성이 코아 스포츠라고 비덱스포츠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코어 스포츠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게 좀 오래돼서 잠깐 기억을 환기시켜드리면 코아 스포츠는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만들어서 그 회사로 삼성의 돈을 받는 창구로 썼던 회사죠. 그렇죠. 코어 스포츠가 삼성으로부터 승마 관련 지원 사업 228억 원인가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중에서 실제 78억 원가량은 입금이 됐고 그 계좌로 입금이 됐는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또 하나는 그 회사의 지분은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100% 소유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변경이 된 게 원래는 이것도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독일에 있는 뭐 변호사 이름으로 개설을 합니다. 회사를 만들어서 2015년 11월까지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아예 주주도 아니었어요. 근데 계좌는 어쨌든 2015년 9월경에 개설이 된 걸로 보이고 9월 14일부터 삼성이 거기에 돈을 보내주기 시작하는데 진짜 이상한 게 그러면 주인도 아니고 계좌의 주주도 아닌데 이 계좌로부터 최순실이 돈을 빼낼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인출권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돈으로 생활비를 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냐면 TBS 돈을 김어준 공장장이 빼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 좋아. 아니 이게 언론에서 무슨 뭐 특혜 인출권이라고 그렇게도 했는데 특별 인출권이라고 표현했는데 특별 인출권은 원래 IMF 구제금융이 국제금융에서 이자 제한 없이 뺄 수 있는 그냥 차명 계좌인 거죠. 말도 안 되는 하여튼 짓을 한 거예요. 그냥 차명 계좌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남의 이름으로 돈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계좌 번호하고 비밀번호만 알아서 돈 빼듯이 멀쩡한 회사의 돈을 아무런 관련이 법적으로 없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빼갈 수 있도록 은행의 지점장이 도와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최순실 씨가 겉으로는 아무 관련 없는 주인도 아닌 주주도 아니고 대표이사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없죠. 그런 회사에 돈이 꽂히는데 그 돈을 최순실 씨가 빼갈 수 있도록 그 은행에서 오케이 해준 거예요. 그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 씨의 차명 계좌라는 걸 은행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은행이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점장인 이상화 지점장이었을 것이다라는 게 날짜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월 13일 날 이거를 적게 했고 그 다음 날 삼성이 돈을 보냈고 그리고 그 이어서 최순실이 돈을 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자 이 회사를 다시 소유주가 바뀝니다. 그렇죠. 최순실과 정유라 씨로 회사 이름이 바뀌어요. 소유로 바뀌어요. 100% 지분.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싹 바꿔서 자기들 회사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코어 스포츠 돈을 횡령한 거를 은행 지점장이 도와준 거고 그렇게 비덱을 횡령한 것은 코어 스포츠. 그리고 그거를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도와준 게 아니냐. 물론 이거는 아직 수사가 여기까지 진척이 안 됐어요. 정황상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정황상 너무 분명하잖아요. 뜬금없이 이 일을 중간에서 이제 어레인지한 은행의 해외 지점장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줬다라는 게 메모가 딱 적혀 있고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왜 알려줬을까요?
뭘 왜 알려줬어요? 빼가라고 알려준 거지. 돈 빼가라고 여기서. 굳이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도 이 계좌를 어디로 개설을 할 것인가를 놓고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랑 여러 번 의논을 합니다. 어느 계좌를 해야 효율적으로 돈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네. 말 관리, 말 사는 비용 같은 걸 어디로 입금을 해줄까. 이런 것도 문제가 나중에 안 되게. 네, 문제가 나중에 안 되게. 그랬는데 그 결과로 결국 찾은 게 이제 하나은행 쪽이었던 거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서 멀쩡한 은행에서 지점에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권리를 주면 그런 식으로 계좌가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돈이 지금 뇌물이라고 지금 검찰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이 준 돈이. 네. 그러면 뇌물을 그렇게 빼낼 수 있도록 했다는 건 범죄 수익 은닉죄인 거고 결국에는 그거를 도와준 게 지금 이성화 전 본부장 같은 경우가 이걸 도와준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수사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을 보이고 벌써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유라가 지금 3번째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어제 받아서 오늘 네. 새벽에 이제 풀려나는데 정유라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정말 이상한 거 하나가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강원도 땅 담보 받아가지고 독일에서 4억 7천가량 대출을 받아서 그걸 독일에 신용장으로 받은 신용장으로 예, 보통 이제 무역회사들이 받는 그러니까요. 신용장을 19세에 정유라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신용장을 예, 신용장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직업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4억 원을 독일에 있는 지점에서 대출을 받는데 그거를 승인해 준 사람도 이 이상화 지점 당시 지점장이었고요. 그렇죠. 예. 또 이분은 나중에 한국에 와서는 없는 자리가 만들어져서 승진을 하죠. 그 하나은행 내부 문서에 따르면 네. 그거는 분명히 정상적인 인사 지침이었고 특혜를 베푼 적이 없다라고 고객들에게 안내하라고 돼 있습니다. 안내하라고. 네, 하여튼 이게 정유라 씨가 참 정유라 씨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정유라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범죄 요건이 안 돼서가 아니라 이미 2대 관련해서는 사실은 다 대부분 밝혀졌기 때문에 구속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안 계실 때 네. 이정열 전 부장판사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거기서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다 밝혀졌으면 그럼 기초가 알려졌으면 더 뭐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구속을 해야 되는 게 네. 아니냐. 근데 당시에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당시에는 네. 학사비리니까 이화여대 학사비리 청담고 비리로 해서 업무방해 정도로는 이제 좀 약해서 아마 굳이 얘기를 하자면 기각된 것 같은데 지금 나온 얘기들은 새로운 얘기들이니까.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정유라 씨의 영장 재청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뭐 기초가 될 내용들인 거죠. 이게. 그렇죠. 마침 네. 공교롭게 시점이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서 어제 같은 경우도 11시간가량 조사를 하면서 주로 삼성에서 승마 지원받은 부분에 대한 확인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제 덴마크 쪽하고 지금 협의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영장을 치려면 덴마크에서 데려올 때 이 넣었던 혐의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하려면 또 덴마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좀 꼬여 있긴 합니다. 어렵네요. 어쨌든 지금 정유라 씨는 엄마가 다 했다죠. 한마디로 하면. 어머니가 다 했고 예. 모른다라는. 본인은 모른다는 게 일관된 답변이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이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많은 게 또 한 사람의 증인이 나왔었죠. 박재홍 승마협회 감독이었고 예. 정유라 씨의 감독을 했고 본인도 승마 대표 선수 출신이고 이 사람이 삼성이 지원 사업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승마협회와도 관련해서 직접 정유라 씨와 함께 승마 일을 하려고 그 덴마크로 갑니다. 독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 정유라 말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지원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네. 심지어 자라고 내준 방에서 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잠도 못 자서 개 냄새요? 네. 창가에 붙어서 잠을 잘 정도였다. 그거 뭐 개를 사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개 자던 방을 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이 없었나 보죠. 뭐 호텔인데 숙소가 호텔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도 지금 증언이 나와서 결국에는 삼성도 해왔고 최순실도 해왔던 얘기가 끊임없이 삼성의 지원 사업의 일환이었고 정유라가 혜택을 받은 건 맞지만 6명의 지원자 중에 1명일 뿐이었다가 이제 방어론인데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사실 정유라 씨도 그걸 알았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하고 같이 훈련한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우리 제일 처음으로 독일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언론에 알려졌던 게 호텔 하나 통째로 사가지고 거기 개조한 다음에 숙소로 만들고 거기서
아들하고 뭐 이렇게 생일 파티 같은 거 하는 사진이 알려졌잖아요. 네. 거기 무슨 승마협회 선수들이 가가지고 승마단을 꾸미고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었죠. 네. 네. 근데 어디까지 정윤아 씨의 책임을 묻고 어떤 이유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지는 모르겠는데 검찰 입장에는 정윤아 씨를 이제 구속을 시키고 요 기간 동안 그리고 그를 통해서 최순실 씨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혐의들 중에 일부를 자백받거나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가장 큰 게 이제 심리적 압박이라는 부분을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검찰도 요즘 좀 고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당 시간 이미 구속기간이 도구가 실렀고 초기에 수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그렇게 딸을 데려와서 구속되는 모습까지 보게 될 경우에는 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최순실의 태도를 보면 이제 준 법조인 네. 구속 법정이 익숙해졌어요. 전문 피고인 뭐 네. 이런 모습이 돼가지고 제가 봐도 지금 시점에서는 구속시킨다고 최순실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너무나 황당하고 이게 뭐가 있냐면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오래 갇혀 있고 물론 이제 최순실 같은 경우는 워낙 날마다 거의 재판을 받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있다 보면 머릿속에 자기 논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조차도 왜곡을 시켜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안 하려다 보니까 자기 편한 기억들을 하는데 이게 삼성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런 얘기까지도 법정에서 한 겁니다. 아, 정유라가 정말 잘하고 있는 선수였는데 괜히 삼성이 끼어들어서 애를 망쳐놨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는데 삼성이 끼어들어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군요. 자기한테 유리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뭐 애 버릇 나빠지게 만들었다. 괜히 비싼 말 사줘가지고 이런 얘기 같아요. 네. 그렇지 않고는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얘기들이. 정신세계가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세상을 모두 다 자기 중심으로 완벽히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마음 편안하게. 요즘은 몸이 아프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너무 아프실 예정인 거죠. 아니 이미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 새로 나오는 수첩에서의 정황들이나 또 오늘 그런 것도 나왔잖아요. 대통령 수첩에서 KT 네. 플레이그라운드 회사의 광고 몰아주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광고를 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단서가 되는 문장들이 나왔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는 그냥 훌륭한 광고인들을 소개했을 뿐 민원이었고, 네, 민원이었고 광고 몰아주기든지 뭐 이거 관련된 건 전혀 모른다고 그랬는데 광고 몰아주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죠. 언급된 문장이 나왔단 말이죠. 네. 아예 수첩.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안정범 수석의 말이었다면 그 말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이제 물증이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추가적인 이제 수첩을 통한 정황이나 물증이 나오면 새로운 기소나 추가 기소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연장되는 거잖아요. 네. 구속영장 만료 시점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다투고 있으니까. 네, 지금 어떻게든 그 만료 기간까지 네. 버틴 다음에 출퇴근 재판을 받겠다는 게 그쪽 전략인 것 같은데 그 전략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그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지금 너무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와서 아까 이제 최순실 씨만 아프다고 한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도 몸이 슬슬 아프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아프실 예정이죠. 예, 그리고 증인을 400명이 넘게 꼭 불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공소장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불러서 얘기를 들어가 있다는 거고. 법정에서 증인을 불러서 한번 신문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정말 고통스럽죠. 네,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되는 아니 거고요. 아플 거예요. 아플 예정이 아니라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변호사도 저도 증인신문 최장했던 게 6시간이 안 됐던 것 같거든요. 한 4시간 넘어가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워낙 그동안 집중해서 심리를 하니까. 근데 그거를 날마다 그리고 그 말씀 드려요. 400명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엊그제는 재판관들이 아플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거 하면 저는 이제 떠올려 보면 증인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검찰과 변호인 간에 공방을 하고 그 중간에 재판관에 끼어들고 중간에 이제 불분명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때 신경이 곤두서서. 그러니까
그걸 매일 한다? 야. 그 진짜 그래서 지금 드려야 말씀이 지난주에 안 계실 때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전직 대통령에 관한 재판인데 일본에서 있었던 그 공장장 닮은 사람 있죠? 오음진리교 교주. 닮다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 왜 좀 스타일이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스타일이. 말도 안 되는. 야 이건 그 재판이 10년을 갔다라는 거거든요.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고소당하고 싶어요. 제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관련된 전문가입니다. 스타일이 찾아보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근데 그때 재판이 10년을 갔고 그때 증인이 한 4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 가야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짜. 근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이 재판이 일주일에 4번씩 하고 있는데 자, 전문 피고인으로서 보통 재판 얼마나 한 번씩 받죠? 한 달에 한두 번 받기도 그렇죠. 빠듯합니다. 원래. 빠듯하죠. 그럼 한 달에 한 번으로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실제 일주일에 4번씩 해서 10월까지 받으면 7년 가까이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재판 일정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짧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사실 400명은 1년 내에 못할 거라고 봐요. 못하죠. 절대로. 물리적으로 못합니다. 못하죠. 체력도 안 되고요. 재판관 쓰러지고요. 재판관 아플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니 국가배상 청구해야 돼요. 재판관이.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대로. 말씀하신 거 말고도 지금 추가 기소가 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삼성이 정경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관변단체라고 부르죠. 이른바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의 정책 중에 하나 국정교과서 같은 것을 지지해 달라라는 그런 시위를 하는 단체들에게 정경련이 직접 지원을 해줘라라고 삼성이 요구를 했다는 그런 또 증언도 나왔거든요. 이건 뭐냐면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그만큼 밀월 관계였다는 얘기 더하기 또 삼성이 이 단체에게 돈을 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제3자 뇌물죄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쪽에 돈을 주고 대신에 삼성은 여전히 지금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면 대가를 받았으니까 똑같은 구조예요. 최순실을 직접 지원을 해주고 대가는 삼성이 받은 거랑 마찬가지 구조가 여기서도 성립될 수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스럽지만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검찰도 추가적으로 기소할 부분을 찾아낼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특검이 그 특검 연장에 대해서 1월 말 2월 굉장히 문제가 그러니까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특검 연장 결국 안 됐는데 황교안 당시 대행이 안 해줬고 그러면서 사실은 특검의 수사가 급마무리가 돼버렸어요. 하다가 말았거든요. 어쩔 수 없다. 뭐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수사 그 기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아요. 자, 대표적인 게 이재만 안봉근 문고리 서인관 두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도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항상 의심을 품었던 코리아 그랜드 레저 같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카지노와 관련돼 있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된 바가 있고 왜 장애인 펜싱팀이나 이런 데에 그렇게까지 최순실이 관심을 가졌을까. 물론 가까운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펜싱 선수 출신이라는 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얻는 수익이라는 게 딱히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이권이 있다.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주장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승마협회 같은 경우는 딸 정유라가 걸려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펜싱팀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전기빵을 뒤져봐야 된다. 제가 당시 전문 용어 얘기했었는데 제 말 이 재판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도 나오고 있고 추가 기소가 될 수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 전략이 느리기도 만약에 이게 정말 또 느려져 버리, 이렇게 6개월 더 늘어나면 이 전략 포기할 거야 아마.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똑같은 결과, 그러니까 탄핵 때라 했을 때 검찰 수사를 받았을 때 출석 안 하고 지연했던 것이 소용이 없었구나 하는 뼈아픈 깨달음을 또 얻을 수도 있는 거고 혹시 불구속이 되면 진짜 회피한 거죠. 이제 나오게 되면 재판 출석 얼마든지 미룰 수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재판의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는 거예요. 5년 내내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런 기로에 서 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음진리교 교주 얘기해가지고 문자가 막 오고 있는데 이게 머리털이 길고 수염이 났다고 해가지고 비슷하다는 건 팔다리가 있다고 해서 원숭이를 사람이라고 하는 거가 비슷한 거예요. 대단히 모욕적이고 저는 곧 법정 투쟁에 나갈 생각입니다. 전 스타일이 비슷하다 그랬어요. 변호사라고 해서 지금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법정에서 만나야 되나? 저도 법조인이에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그리고 얼굴을 잘 보세요. 얼마나 귀여운데 제가. 예. 중마왕 여기서 소마왕으로 지금. 뭐 저 강등돼도 할 말 다 했으니까 해피해요. 강등시킨 상태로 오늘 끝내겠습니다. 소마왕 양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2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을 저버린 배신자로 대했죠. 고맙다는 응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기부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바가지 바이펙스 서튼의 신곡 링거링 선셋. DJ Korea Records. 안녕하세요. 윤상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김광민 씨가 6월 24일, 25일 LG 아트센터에서 단독 공연을 엽니다. 따뜻한 체온을 담아 선사하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급조한 코너입니다. 질문 딱 하나만 하는 번갯꿀에 콩 구워 먹는 번갯불 인터뷰. 질문 딱 하나만 하는 시간입니다. 자, 기영로 스포츠평론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못합니다. 축구가 졌기 때문에. 오늘의 질문 하나는 이겁니다. 슈틸리케 감독을 경질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러시아에 간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바꿔야 됩니다. 지금 가서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 간다고 볼 때 슈틸리케 호각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선에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본선에 가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이쯤에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8월 31일 날 이제 이란과 홈 경기가 있고 9월 5일 날 우즈베키스탄과 이제 단두대 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한 달 반가량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쯤 바꿔서 분위기를 확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경기 한 것도 호르헤 포사타 감독, 이 사람이 우루과이 출신이거든요. 예. 이 카타르 감독과 우리나라 슈틸리케 감독 두 사람도 모두 카타르에서 감독상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감독들인데 이 슈틸리케 감독이 포스타 감독한테 작전에서 밀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포스타 감독이 그 3백을 들고 나올 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소리아 선수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활발한 공격을 펼친 것은 3백을 바탕으로 한 좌우 윙백에 선수들이 활발하게 한국의 수비 진영을 헤집고 다녔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슈틸리케 감독이 예상하지 못했고 그대로 포스타 감독이 예상했던 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라크와 0대0으로 비겼을 때 공개를 했거든요. 그걸 갖다 포스타 감독이 직접 보고서 전술을 바꿨고, 또 카타르도 북한과 2대로 비겼거든요. 평가전 때. 이건 비공개로 했어요. 우리나라라든지 슈틸리케 감독이 대비를 할까봐. 이 준비 자세도부터, 그리고 경기장도 우리는 거기 가서 자신빈 하마드 스타디움이 에어컨 경기장인지 모르고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더위에 적응 훈련을 했던 건데, 이 에어컨 경기장 하면 25, 6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선수들이 더위 적응 훈련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했었고, 또거나 이 지금 현재 카타르 교통편이 좋지 않잖아요. 주변 국가들이 봉쇄하고 있어서 황금편이라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라크와 평가전을 치르고 나서
이동하느라 또 여러 가지 3, 4일 정도 허송세월 한 것도 대한축구협회가 이것도 전략을 잘못 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슈틸리케 감독이 모든 것을 감안하고 이렇게 작전을 하고 선수 선발을 하고 3명을 교체하고 수시로 또 임경변식으로 전술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포스타 감독한테 밀렸던 겁니다. 우리 축구가 감독 저희가 잠시만요. 네. 번개불 인터뷰를 가지고 질문 하나를 하고 짧게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 한 5개 정도 한 답변을 계속 하셔가지고 길이를 1분 내에 끝내주십시오. 예. 교체해야 한다. 경질해야 한다. 예. 여보세요? 감독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2014 브라질 월드컵 때도 입증이 됐었어요. 그때 알제리한테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2대4로 패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지금 일본 감독인 하릴 호치치 감독이 맡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공격 선수를 5-6명 투입해서 홍명보 감독의 혼쭐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감독 역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슈틸리케 감독이 8번 경기를 우리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선 때 한 번도 만족한 경기 내용이 없었어요. 물론 4승 1무 3패로 4번을 이기긴 했습니다만 이기는 경기도 그렇고 뭐 원정 경기는 한 번도 못 이겼는데 8번 경기 가운데 우리 축구 팬들이 이건 잘했다. 정말 한국이 아시아 최강답다. 그런 경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들을 밀고 나갔다가는 예선 통과도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본선에 가서 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질해야 한다. 빨리 바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저희가 번개불 인터뷰라고 아심차게 한번 준비해봤는데 질문 하나 하고 답 하나 딱 받고 끝내버리려고. 질문은 10초 만에 끝냈는데 답이 6분이 걸려가지고 번개불이 안 됐어요. 네, 장마가 이어진 요 컨셉으로 저희가 돌발적인 인터뷰 있을 때 그때 질문 하나 하고 끝나는 컨셉 좀 살려보겠습니다. 불친절한 AS 오험 질리고 문자가 많네요.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머리 길고 수염 났다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된다고. 자, 근데 사실 일본 사람들한테도 이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 화를 냈어요, 그때도. 예. 그리고 TBS 애플리케이션에서 공장장 사진을 보고 6살 난 저희 아이가 웃으며 좋아하네요. 아이들이 공장장을 좋아해요. 짐승인 줄 알아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서워하거나 좋아하거나. 예, 동물인 줄 아는 거죠. 타 방송에서 뉴스공장으로 간다고 메시지를 남기고 왔어요. 이 시간대에 다른 방송을 듣다가 그냥 뉴스공장을 오면 되는데 꼭 굳이 뉴스공장으로 간다고 메시지로 남겨서 염장을 지르고 오셨군요. 잘하셨고요. 매일 그 방송 듣다가 다시 간다고 다시 문자 남기고 또 오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어느 방송인가요? 어느 방송인지도 문자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방송 진행자에게 전화해가지고 약을 올려보겠습니다. 조만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위원장을 임명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통과된 것이다. 자, 한 달 좀 지났네요. 이제 한 달 열흘 정도 됐는데 과연 국민들 여론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이게 여론조사가 인사 관련해서 몇 번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한 3군데에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특이하다고 경향성이라고 할까요? 보면은 처음에는 강경화 후보가 가장 논란이었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에 대한 물론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기법이 달라서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네. 공세를 취하고 그게 이제 나쁜 여론, 그러니까 임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청문회 거치면서 본인의 해명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론이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네. 맞죠? 제가 파악한 게.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 리서치가 한국일보하고 7일날 8일날 조사한 게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9일날 10일날 KSY가 조사한 게 있었고 리얼미터가 9일날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좀 뭐한 게 한국 리서치 한국일보는 조사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질문 방식이 다른 거죠. 나머지 두 군데에서는 임명에 동의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네. 이렇게 물었고 한국 리서치 같은 경우는 자질이나 도덕성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네. 좀 보기가 좀 달라서 직접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 리서치의 경우에는 이제 찬반이 좀 엇비슷하게 많이 나왔었죠. 네. 그리고 무응답이 한 30% 가까이 나왔었고요. 네. KSY나 리얼미터의 결과를 보면 긍정적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네. 경향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참 큰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뭐 이 정도면 그 후보로 임명해도 큰 문제, 그러니까 임명을 해도 그렇게까지 결정적이지는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여론이 바뀌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김상조 후보의 경우는 뭐 여론이 그닥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우호적이었다 더 좋아졌죠. 청문회를 거치면서 네. 많은 의혹들 신상 털기식 의혹 제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그것들이 많은 부분 해소가 됐고 또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잘 검증이 됐다라는 검증이 된 것을 보여줬죠. 준비된 후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워낙 대응을 잘했어요. 예, 워낙 대응을 잘했죠. 그래서 네. 김상조 후보의 경우는 상당히 찬성률이 높고요. 다만 이제 강경화 후보의 경우에는 청문회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보여주진 못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계속 좀 지속이 됐는데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 할머니들의 지지선언 그리고 전직 외교부 장관들의 지지선언 네. 이런 것들이 좀 잇따라 외교부 오면서 노조 지지선언. 예,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파격적 인사 아닙니까? 예, 이런 그런 상징성도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후보들이 대응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야당의 책임도 큽니다. 그래요. 야당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한다 이런 어떤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야당의 좀 짜증난 거죠. 전략적 전술적 실패예요. 그렇죠. 뭐 이번에도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혹은 바른정당이 뭐 꼭 그 당의 공식 입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반대의 어떤 명분, 워딩이 독재 이런 거 등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공감대를 얻어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인수위 없는 상황에서 한 달을 막 지났는데 허니문 기간이고 대통령 지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 지지 흐름, 야당에 대한 태도에 대한 못마땅함, 그리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그 뒤에 지지선언이 잇따른 어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긍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이 개선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굉장히 과거와는 유권자 그 패턴이 그 행동 패턴이 달라진 것이 어떤 특정 정치 사안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촛불을 겪고 그리고 본인들의 힘으로 직접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탄생시키기까지 이 과정 전체를 본인들이 직접 매일매일 지켜봤잖아요. 네. 참여도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청문회 영상을 당일날 바로 보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찾아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예전에는 언론에서 논란이 크게 됐다,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끝났는데 지금은 직접 확인하거든요. 뭐 이 정도면 아니지 않아? 그러면서 여론이 개선되어 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정치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참여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촛불 시에서 보여줬고요. 또 대통령 선거에서 그분들이 정권 교체를 바랬기 때문에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지금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 같은 경우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내가 움직이면 실제 바뀔 수 있다는 증거를 최근 거의 7, 8개월간 연속으로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 시정연설의 동영상을 찾아본다는 건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거 왜 봅니까? 뭐하러 봐요? 예. 했겠거니 했지. 근데 지금은 그런 영상 계속 찾아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 이 말은 내가 동의가 안 되네 혹은 이거는 굉장히 잘했네 이러면서 언론을 통해서 간접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자기가 평가를 내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 숫자가 많습니다. 아주.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거기에는
대통령이 5.18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현충일 때 그 메시지도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놓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 이야기하다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과거에 연예 정보 소비하듯이 네. 이 정치적 이슈들을 소비하기 시작한 유권자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변화된 환경을 미디어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디어들은 과거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보도를 하는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네. 요즘 미디어도 욕을 많이 먹고 있다. 예, 발언 조심해야 합니다. 체크해서. 예. 자, 전반적으로 그러면 한 달 취임부터 지금까지 한 달 한 열흘 가까이 지난 동안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의 어떤 변화랄까요? 이건 어떻습니까? 국정 지지도는 크게 변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갤럽에서 조사가 뭐 84, 82 계속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리얼미터나 이런 데에서는 79까지도 나왔고 또 KSY는 89%까지도. 89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거. 네, 굉장히 아무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청문회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김상조 임명을 강행했고 또 강경화 내정자 후보자의 경우에도 강행할 그 뜻이 있음을 그 표명했고 분명히 했고 금주내에 아마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렇다면 이제 상당히 야당과의 냉각기는 불가피하고 대치전선이 굉장히 가파를 텐데요. 일부 조정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만 이제 민주당 지지도 워낙 높기 때문에 5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 국정 지지도 또한 일부 조정은 있겠지만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6월 말에 있는 그 한미 정상회담 그런 경우에는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잘 치르면 지지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정상회담은 플러스 요인이죠. 예, 플러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항상 그랬어요. 네, 특히 또 대통령 물론이고 강경화 장관이 지명이 됐을 경우에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우호적 정서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런 측면들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6월 말까지 지지도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은 없다. 소폭 하락 내지 뭐 정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유지된다고 봐야겠죠. 정체보다는. 예. 6월 말에 근데 또 정상회담이 있으니 뭐 약간 소폭 하락했다 하더라도 다시 많이 할 것 같고. 네. 그러면 사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이런 인사 문제를 거치면서 보통 지지율이 추락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과거의 전례를 보자면. 그래서 야당들이 그렇게 이제 그 인사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거기서 대통령을 직접 타격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그 지명한 사람들의 하자들을 찾아내고 그것이 봐라 정권 자체가 이렇게 하자가 있다. 네. 이렇게 이미지가 연결되는 게 지난 민주당 야당 시절에서도의 전략이었고 그게 뭐 적절히 성공했었어요. 과거에. 이번에 왜 안 통하는 걸까요? 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선에 대해서 격차 굉장히 컸잖아요. 사실. 그런데 야당의 모습을 보면 어떤 당 내부의 그 분란의 소지를 차단하고 이완된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정부 여당을 때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임진왜란인데 일본에서 내부의 문제가 있을 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땐 지금 좀 반성하고 쇄신 작업을 해야 할 때인데 야당을 볼 때는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인다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 대해서 어떤 아까 얘기했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전략도 좀 잘못됐죠. 모두 반대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모조리 다 반대하는. 예. 그러다 보니까 발목 잡기로 비춰진 측면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힘을 실어줘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야당이 이제 그 독재 얘기 나오면서 이게 너무 게으른 오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야당의 힘은 사실 여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법적인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대통령이 청문회 채택 안 되더라도 모조리 다 임명할 수 있지만 가끔 가다가 낙마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2-3명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네. 청문회가 있은 이후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 됐는데도 대부분은 다 임명했고 낙마한 경우가 2-3번 정도 있는데 그때는 여론이에요. 여론의 힘. 그렇죠. 국민 여론이 반대를 하면 그렇죠. 대통령이 고집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임명해버리면 그 사람은 임명되지만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야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화낼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같이 화낼 수 있도록 이유를 설명하고 끌고 가서 결국은 압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독재다 그러고 튀어나가니까. 네. 그리고 사실 김상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민적 지지도 높았지만 재벌 저격수 그런 측면에도 그 공정과 정의가 시대 정신이었고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라고 본 건데 거기서부터 발목을 잡으니까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죠. 야당을 안 해본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좀 답답해. 잘 못 싸운다. 이게 독재가 벌써 튀어나오면 앞으로 어떡하려고 그러나. 다른 어디가 없잖아요. 전쟁이라고 그래야 되나? 앞으로는 기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당, 야당, 여야 전선이 형성되기보다는 야당하고 국민 간의 전선이 형성되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짜증나 있는 거죠. 정부가 지금 그 여론을 자기들 편으로 못 만들다 보니까 거꾸로 여론과 맞서게 되고 대통령하고 혹은 정부하고 각을 세워야 되는데 대중 여론하고 각을 세우게 되는 꼴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최악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이 지방선거까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뭔가 그 승리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흔히 말해서 정부 여당과 대치 전선을 어느 정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부분적으로는 협치도 하겠지만 근데 이 협치라는 게 대통령만 노력한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도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아무튼 뭐 한두 달 내에는 상당히 냉각기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너무 짧은데 아까 원포인트 번개불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시간이 확 줄어드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되나요? 될 것 같은데요? 요거 이제 그러면 검증하는 것으로 됩니까? 될 것 같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였습니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사람은 이분법일 수 없잖아요. 이분법을 어떻게 보냐면 보통 사람이 사람을 파악하는 건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보고 그때그때 파악을 하기 마련인데 그냥 저 사람은 선, 이 사람은 악, 뭐 내 편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예. 이렇게 딱 잘라 구분을 해버리는데 이게 이제 경계성 인격이거나 조현병 스펙트럼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삶을 보면 항상 자신이 의지할 누군가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때 안도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각해보면 뭐 최태민 씨부터 최순실까지 절대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항상 자신이 의지하고도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꼭 필요로 했었죠.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이 증인과 변호인이 싸웠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렇죠. 예. 실제 존댓말을 했는데 갑자기 반말하는 거냐고 큰 소리 할 일이 아닌데. 흥분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흥분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주는 상황을 보면 안도하게 된답니다. 안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웃음은 그걸 보면서 잘한다, 신난다. 신나하는 웃음이라고 본인은 해석한다고 이 전문가는. 예. 뭐 이 해석이 유일한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이없어 웃었다는 해석으로는 부족하다는 따로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웃음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웃음을 다르게 해석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면 저희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연락 좀 주십시오. 네. 이상한 일이에요. 그 자리에서 웃는다는 건 궁금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다음 수는요? 네, 안종범 전 수석 수첩 발견됐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관련한 내용들이 또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KT에 광고 몰아주기 한 정황이 있다라는 건데요.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68억 원의 KT 광고 플레이그라운드가 7건 따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잘 모르는 일이다. 좋은 회사가 있다고 해서 알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수첩에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2016년 6월 14일자 VIP 지시사항인데 여기에는 이동수 광고 받아주기 점검이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또 플레이그라운드 한쪽에 몰아준다고 오해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광고를 줬는지도 몰랐다고 원래 그냥 훌륭한 광고인이라서 소개만 했다 이게 기본 입장이었잖아요. 예, 근데
다이어리에 광고 점검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예. 평상시에 훌륭한 인재들을 기업에 여러 번 소개해줬고 그럼 또 일은 하겠어요. 근데 딱 한 번 광고인을 시켰는데 세상에 그 훌륭한 광고인이 하필이면 최순실 씨가 아는 딱 두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취직을 시킨 것도 대통령 본인이고 그런 후에 광고 총괄 담당으로 보직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것도 대통령 본인이고 자격이 안 되는 신생 플레이그라운드를 KT 광고 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것도 대통령 본인이고 그리고 광고를 연속 7건 추진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지금 그 메모가 그걸 챙겼다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 증거라는 거죠. 자신이 다 시킨 일인데 그걸 모를 수가 없죠. 예. 근데 이제 모른다고 일단 부인해 왔는데 또 종범실록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있군요. 재판 과정에서 재미있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자, 시간 관계상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9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 비행체를 발견했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아, 무인기 또 나왔네요. 예. 뭐 이게 북한에서 어떤 임무로 얼마나 자주 뛰었는지 국방부에서 당연히 철저히 조사해야 하죠. 먼저 눈에 띄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술력이네요. 예. 왜냐면은 군사 분계선에서 왕복이 한 540km. 그 위쪽 어딘가에서 날렸으면은 왕복이 대략 600km 정도 될 수도 있는데 2m짜리 무인기에 엔진 연료 체계가 뭔지 대단한 연비예요. 예. 기술력이고 두 번째는 사진기를 봤더니 35mm 사진기던데 이거를 킬로미터 단위 위에 상공에서 찍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멀리 날아와서 찍을 가치 있는 사진이 안 나오거든요. 예. 북한이 이렇게 힘들게 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 사제 드론이 많습니다. 예. 요즘 4K로 찍어요. 화질도 엄청나고. 그거를 하나 사가지고 촬영을 한다면 메일로 사진을 보내는 게 나을 텐데 고생이 많네요, 북한이. 자, 추가 뉴스가 나오면 그때 얘기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아, 큰일 났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갈등은 정치의 본질이죠. 한 가족 내에서도 의견 불일치가 다반사인데 모든 지역에서 모든 계층을 대변한다면 모인 정치가 갈등하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싸우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자신이 대변하는 이들을 위해서 싸워도 아주 잘 싸워야 하는 겁니다. 야당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임명을 두고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폭고, 독재라고 규탄합니다. 야당이 새 정부의 선택과 결정에 이의 제기하고 싸움을 거는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싸움의 기술입니다. 싸워도 아주 잘 싸워야 국민들도 그 갈등이 드러내고자 하는 가치가 뭔지 파악하고 응원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폭고, 독재,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시대 기준으로 출범 한 달 된 정부의 합법적 절차에 의한 임명을 독재라고 합니까? 이러면 싸움이 제대로 안 됩니다. 국민들이 너무 답답했는데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지점을 단어로 구체화시켜주고 공감대를 끌어내고 그렇게 여론과 함께 여당을 압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건데 자기들 뜻대로 안 됐다고 독재 딱지를 이렇게 쉽게 갖다 붙이는 건 너무 게으른 겁니다. 제 불만은 그러니까 싸운다는데 있는 게 아니라 잘 싸워야 서로 긴장하고 성장도 하는데 지금 너무 못 싸운다는 데 있습니다. 야당 좀 잘 싸웁시다.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당연히 반발하겠죠.
하겠죠. 이게 첫 뉴스겠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야당의 반대 속에서 전격 임명한 겁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의 검증을 이미 통과했다. 임명 이후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정책 능력이 입증된 데다가 국정 공백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 임명 사실을 발표하기 전에 야당 지도부에 먼저 알리고 양해 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랬군요. 당연히 야당은 여기다 이제 반발을 하는데 반발은 할 수 있는데 이제 반발과 관련된 워딩들이 제가 보기엔 게을러요.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자유한국당 격앙된 반응 보였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포기와 독선 독재에 대해서 절대 좌시하거나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은 임명 강행은 협치 포기 선언이자 좌시할 수 없는 폭거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국회 보고서 이제 채택하지 않으면 열흘 이내에 다시 청와대에서 국회에 요청을 하죠. 해달라고.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법이 그래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대통령 임명을 하는 건데, 열흘 이내이기 때문에 하루만 시한을 주고 다시 채택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열흘 다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채택이 안 되면, 임명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부여된 합법적인 권한이에요. 정당 인사권. 네,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적이 꽤 있었습니다. 꽤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랬습니다. 네, 채택이 잘 안 돼서요. 채택이 안 되면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는 그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채택 안 된 사람들 중에 된 사람 그 인사를 결국 한 사람이 27명이에요. 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단 한 명도 보고서 불채택으로 낭만 인사가 없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10명이 채택 없이 그냥 임명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지금 논조에 따르면 10년 내내 독재를 한 거예요. 폭거, 예. 네, 폭거랑. 예. 근데 첫 번째 인사부터 독재라고 단어를 세게 한다고 저절로 이게 이제 설득력을 얻는 게 아닌데 저는 이게 지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히 게으른 워딩이라고 봅니다. 적당한 어휘를 찾지 못했다고. 만약 이걸 독재라고 하려면 대통령은 야당이 허락하지 않는 어떤 인사도 해서는 안 된다고 법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법이 없어요, 지금. 지금 제도는 이제 청와대가 이 사람을 봐달라고 국회에 부탁을 하고 국회는 검증을 하고 보고서를 통해서 국회가 대변하는 민의를 이제 대통령에 전달하고 대통령이 합법적 권한이긴 하지만 민의가 그렇다면 고민을 하고 이렇게 절차를 만들어준 거죠, 중간에. 합법적 인사권이지만 야당이 대변하는 민의는 이렇다고. 근데 지금 소위 민의라고 하는 여론이 이 인사에 긍정적이에요. 어제 청와대가 밝힌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거 이러면 다 죽어. 미궁 장사랑!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자, 다시 본인 걱정을 할 타이밍이 돌아오셨습니다. 정말 돌고 도네요. 이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걱정을 할 타이밍이 돌아온 게 이제 바른정당 당대표에 출마를 했어요? 네, 어제 선언을. 선언했습니다. 기호는 뽑혔습니다. 1번 뽑았어요. 1번. 제가 뽑은 게 아니라 우리 네. 직원이 뽑았는데 제가 어제 그 친구한테 빨리 가서 로또를 사든지 뭐라도 해라 그랬어요. 1번. 네. 지금 후보가 누구죠? 제가 알기로는 5명이에요. 정운천 의원, 김영우 의원. 2번이 하태경이고요. 하태경 의원. 3번이 정운천이고 4번이 네. 지상욱. 4번이 사실 지상욱. 유리해요. 왜냐하면 저희 바른정당이 4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른정당 당원들은 본능적으로 4번을 누르는 이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 지상욱 4번, 그다음에 5번이 김영우. 지금 경선 룰이 어떻게 됩니까? 경선 룰은 네. 모든 당원이 투표할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 투표는 현장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투표하라고 찍으라고 오면 그걸 누르기만 하면 투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모든 당원이 하는 그거를 70% 반영하고 나머지 30%는 국민 여론조사예요. 국민 여론조사 네. 30%. 국민 여론조사 물론 뭐 당연히 70% 가장 중요했지만 국민 여론조사가 있는 만큼 인지도나 일반 여론 지지도가 있는 분이 유리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운천 의원은 대중적 인지도가 좀 낮은 편이고, 그죠? 아, 잘 모르시는구나. 네. 저희 남편한테는 물어보니까 우리 남편은 정운천은 알겠는데 그래요. 그래 내가 왜 정운찬. 그랬더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네. 혹시 정운찬 총리와 헷갈린 건가 해서 정운찬 말고 정운천을 알아? 내가 이랬더니 오늘 고구마 보냈던데 그래요. 고구마 보냈던데. 네, 지금 그렇게 막 디스하시면 안 되고요. 아, 네. 경제 후보이기 때문에. 네. 김영우 의원도 물론 굉장히 이제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뭐랄까 분명하게 세우는 분으로 네. 알려지긴 했으나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인지도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성욱 의원도 예, 대중적 인지도는 높은 편이긴 하나 그건 오랫동안 이제 정치 지망생으로서 또 부인의 지명도 때문에 얻었던 지명도가 있고, 하태경 의원이 이제 대중적 인지도는 높은 편이네요. 그리고 특히 최근 대선 기간에서 예. 지금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후보와 거의 뭐 맞짱 뜨는 걸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그렇죠.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언론을 많이 탔고 대중 인터뷰도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혜원 의원만큼 지금 언론 노출이 많은 의원이 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모든 선거가 또 뚜껑 열어봐야 알죠. 당선 안 되면 이제 당선 안 되면 여기서도 잘리고 이제 네. 아니 근데 당선이 혹여 되시면 저희 방송에 계속 나오시는 거죠, 당대표로도? 그거는 이제 당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야 되겠는데요? 며칠이죠? 이제 디스하시고 막 이제 반대 운동 하시게요. 네. 네. 이 당원 투표는 17일부터 이제 권역별로 차례차례 합니다. 뭐 호남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는 24일, 25일. 그래서 결론은 26일 날 납니다. 당내 분석은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지금 뭐 아무도 당내 분석 안 하는 것 같은데요. 1강 2중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 얘기 아직 뭐 하는. 네. 남자들이 그렇죠 뭐. 이와간 굉장히 복잡하고 뭐 섬세하고 예민한 이런 전략이 아니라 뭔가 독특한 나름의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달리기를 하자고 해야 되나요? 등산을 하자고 해야 되나요? 저 뒷산까지 누가 먼저 올라가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일부러 져줘야 하는 건가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겨야 되죠. 이겨야 하는 건가요? 악수 가지고 내가 더 오래 꼭 잡고 있었다. 예. 그거 막 자랑스럽게 인터뷰하고 막 언론에서 막 탑으로 다니고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그래요 그게.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본인 재판에서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언을 듣던 중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을 인사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당시에 대해서 진술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노 전 국장에게 할 수 있는 최대 인사조치가 인사이동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대통령은 파면이나 해임까지 이야기한 게 아니었냐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증언했거든요. 거기에 그 말이 끝나자 박 전 대통령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크게 웃었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소리를 내고 웃었다는 사람 보도도 있고 그냥 얼굴에 웃음이 만면했다 수준을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방청했던 게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보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어떻게 웃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기자단 자리가요. 피고인석과 꽤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웃음의 여부에 대해서 캐치하기가 각자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예.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재판이 진행되면 기자들은 받아치느라고 그렇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웃긴 웃었다는 거. 예, 공통된 기사는 그겁니다. 웃긴 웃었다는 거 같고 또 웃은 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또 웃었다는 거죠. 네. 유 전 장관과 유영하 변호사가 설전을 주고받자 그 과정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웃음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유 전 장관이 청와대에 거듭되는 지시 때문에 승마협회 감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그것은 검찰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 거듭되는 보고와 지시를 받으면서 속으로 배경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고 정윤회라는 이름을 파악했다라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유 전 장관이 대답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그 증언에 대해서 문제 삼았습니다. 아까 검사 질문에 거듭되는 보고와 지시 받으면서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언제 몇 차례 받은 것이냐 이렇게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 전 장관은 신문 내용을 보여주면 자신이 표시해 주겠다라고 답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 변호사가 주긴 뭘 주냐 이렇게 대치면서 서로 목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유 전 장관이 큰 소리 치냐 이렇게 응수했고 유 변호사가 반말하는 거냐 반말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내용이 승마협회 감사를 지시했는데 왜 이러는 거지? 배경이 뭐지? 그러다가 정윤회 이름을 떠올렸다. 이 진술을 하자 유 전 장관이 여기 대해서 이제 변호인이 누가 언제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거냐 이렇게 묻고 그러자 변호사가 읽은 문장에 그게 나오니까 그거 보여주면 내가 표시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여기서 갑자기 흥분하는 거죠. 주긴 뭘 줘요. 유 장관이 왜 큰 소리 치십니까? 하니까 왜 반말 안 했어요? 그렇죠. 보니까. 근데 이걸 보고 또 웃었다는 거죠. 네, 웃었다는 건데. 피고인석에 앉아보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다행히도 앉지 않았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웃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제가 긴장하는 성격이 아닌데 그 자리에 많이 앉아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앉아본 경험상 자기가 웃으면 그 웃음이 재판관에게 어떻게 비칠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유무죄에 따라서 예상되는 형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심각하면 웃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웃기는 사람도 잘 안 나오고요 사실 재판정에서.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증인이 하는 말, 유 장관이 하는 말이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 이런 식의 언론이 보도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는 기자들이 이렇게 추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 웃음이 안 나와요. 그리고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그렇죠. 웃는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진짜 웃긴 상황이 나와도 웃음이 안 나오지만 이건 웃을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이상해서 또 제가 전문가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 이루어지는데 웃는 게 뭐냐? 네. 증인과 변호인이 막 싸우는데 웃잖아요. 네. 제가 문의한 전문가에 따르면 궁금하니까 항상 전문가에 물어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배신의 정치 혹은 나쁜 사람 이렇게 딱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은 사람을 이 이분법으로 보는 거거든요. 부담 없이 합법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의도에서는 그 인사를 떨어뜨리고 싶었는데 떨어뜨리고 싶었으면 여론이 떠나갈 정도로 문제점을 정확히 찾아내서 전달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거기 이번에 실패한 거예요. 이건 진 겁니다. 이 여론전에서. 그러면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독재라고 할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걸 첫 번째 본인들이 낙마시키고 싶었던 인사를 낙마시키지 못했다고 독재라고 규정하는 것은 게으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실망입니다. 야당의 싸움 실력에. 자, 다음 수는요.
네, 더 큰 내가 남아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인데 김상조 위원장과 달리 강 후보자는 야3당 모두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 만큼 1차 시한은 오늘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김일수 헌재 소장 후보자가 문제죠. 이 헌재 소장 자리는 표결 처리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야당, 야3당 입장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절대 이 김일수 헌재 소장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반대표를 던질 게 분명하고. 네, 이미 그 의사는 아주 확실하게 밝혔는데요. 예. 문제는 국민의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한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김일수 헌재 소장에게 불똥이 튀게 생겼습니다. 왜냐면은 강경화 후보도 지금 이 추세면 임명을 그냥 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것 같고요. 예. 엉뚱하게 김일수 헌재 소장이 낙마할 수도 있겠습니다. 표결에 따라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어제 정부 추경안 반대에 합의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법정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앞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그제 일단 추경안 심사에 동의하는 걸로 알려졌었는데 두 당은 어제 추경안 심사에 합의해 준 적이 없고 추경안 처리 의사 일정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한 게 아니라 논의를 같이 해보겠다. 예, 그렇지만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게 국민의당, 바른정당이고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예, 추경도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 쉽지는 않겠는데 이것도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여기에 반응하느냐에 달려있겠죠. 야당은 추경 관련해서 본인들이 심의에 참여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걸러내겠다고 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예. 자유한국당은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 이게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어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장 청와대로 초청해서 식사 자리도 마련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은 여기에도 아예 불참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그 저항으로 제1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이 전략이 성공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예. 설득력이 대중적으로 그렇게 있는지. 이 전략을 현 지도부가 잡은 걸 텐데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불참합니다. 아예. 사실상 거의 모든 국회 일정이 불참하겠다는 거고 마찬가지네요. 네.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오는 28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합니다. 29일에서 30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식 일정 소화합니다. 다음 달 1일 귀국길에 오르는 3박 5일간의 일정입니다. 드디어 만나는군요. 굉장히 뭐랄까요. 흥미진진한 만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역대급 인물 아니겠습니까? 미국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비꼬는 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트럼프 자신이라고. 아무래도 지금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미국 언론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자기를 칭찬해 준 걸 그렇게 좋아한다고. 뭐. 자기애가 넘쳐서요. 네,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을 좋아한다. 예. 네, 강요들과 모여서도 자기 얘기를 한다고. 국정을 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문재인 정부도 어떤 포인트로 준비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외교 관례는 뭐 표준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하는 게 좋을지 전략적으로 연구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크롱 같은 경우는 악수를 세게 하는 것으로 네, 그렇죠. 기사를 제압한 생각해보면 굉장히 유치한 거거든요. 원래 남자들이 유치해요. 대통령이 돼봤자. 근데 양국의 유럽의 강대국과 세계 최강대국이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처음 만나서 세계 언론 톱을 장식한 게 악수를 누가 더 힘 세게 해주고 했다. 이게 막 유치하게 짝이 없는데. 굉장히 원초적인 뉴스였죠. 이건 침팬지들이 하는 짓이거든요.